16세기 포르투갈 왕실 창고. 그곳에서 500년간 잠들어 있던 직물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누렇게 바랜 꼬리표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K.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자 마이클 웨스틀리 교수가 이 직물을 AI 분석에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한반도 전통 직물과 89% 일치. 그는 3년간 유럽과 동남아 고문서를 뒤졌고 조선 직물의 흔적을 무려 47건이나 찾아냈습니다. 16세기 조선은 단순한 동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숨은 참여자였습니다. 세계학계가 술렁였습니다. BBC, 가디언, 르몽드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 역사책 어디에도 없던 조선. 그런데 유럽 귀족들의 옷장 속에는 이미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쇄국 정책을 펼치던 조선의 직물이 어떻게 바다 건너 유럽까지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 놀라운 사실이 500년간 감춰져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직물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표도 원산지 표기도 없이 오직 품질 하나만으로 유럽 최고 귀족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왕의 셔츠로 스페인 귀족의 속옷감으로. 브랜드 없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 광고 없이 유럽 시장을 사로잡은 명품. 그 비밀을 밝혀낸 외국학자의 놀라운 5년 추적기.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계 무역사를 뒤흔든 조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웨스틀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해양무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30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바닷길 위에 새겨진 인류의 발자취를 추적해왔습니다. 저는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무역사를 연구하면서도 조선은 늘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16세기 해상 무역의 주인공은 언제나 명나라의 비단, 일본의 은, 그리고 동남아의 향신료였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가을, 제 인생을 바꾼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16세기 항해일지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수백 년 된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스캔하고 판독하고 분류하는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157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상인의 항해일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빼곡한 포르투갈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무역 기록이었습니다. 후추 몇 자루, 정약 몇 상자, 비단 몇 필. 익숙한 품목들이 줄지어 나열돼 있었죠. 그런데 한 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백색의 천. 출처는 조선으로 추정됨.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선?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이 조선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 오기이거나 다른 지역을 잘못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관련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그저 오류를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580년대 말라카 항구의 거래 장부에서도 1590년대 마카사르 상인 조합의 물품 목록에서도 심지어 필리핀 루손섬의 스페인 식민지 기록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백색 직물. 조선에서 왔다는 천. 일본을 통해 들어온 최고급 포.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동아시아 무역사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멍의 이름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저의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로 된 16세기 무역 문서를 닥치는 대로 수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지의 고문서, 보관소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저는 마침내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사회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세기 조선은 세계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숨은 참여자였습니다. 발표장은 술렁였습니다. 동료 학자들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50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의 실마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발견의 시작은 리스본의 먼지 쌓인 서고에서 우연히 펼친 항해일지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한 그 항해일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려야겠습니다. 1573년 포르투갈 상인 주앙 페레이라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리스본에서 출발해 희망봉을 돌아 인도 고아에 도착한 뒤 다시 말라카 해협을 거쳐 동아시아 각지를 누빈 무역상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이 해상 루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록은 16세기 아시아 무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귀중한 사료입니다. 페레이라의 항해일지는 대부분 숫자와 물품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문체였죠. 그런데 유독 한 대목에서 그의 필체가 달라졌습니다. 글씨가 또렷해졌고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말라카 항구에서 우연히 접한 한 무더기의 직물이었습니다. 일본 상인이 가져온 물건이었는데 그 촉감이 너무나 특별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천은 내가 본 어떤 비단보다 가볍다. 손에 올리면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다.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다. 물에 적셔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직물의 출처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본 상인에게 물었더니 자기 나라 물건이 아니라 조선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 대목을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상인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동아시아는 중국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일본도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조선? 저는 조선의 영문 표기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16세기 유럽 문헌에서 조선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코레아, 코라이, 초손, 코리아. 철자는 달랐지만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페레이라가 적은 표기도 이 계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록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리스본 국립문서관, 고아 역사기록원, 마카오 성바울 도서관. 16세기 무역문서가 보관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페레이라의 기록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582년 말라카 항구세관 장부. 여기에는 외국 선박이 반입한 물품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본 선박이 가져온 품목 안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백색 마직물, 수량 120필, 원산지 미상이나 일본 내 생산품 아님. 세관 관리는 이 직물에 대해 따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품질이 특출하여 즉시 완판되었다고요. 1589년 마카사르 상인 조합의 연례 보고서. 이 보고서는 그에 거래된 주요 물품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그중 직물 항목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왔습니다. 조선산으로 추정되는 백색포가 일본 비단보다 30%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1594년 마닐라 총독부 서한.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에서 본국으로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 서한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상품 현황이 담겨 있었는데 별첨 목록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일본 경유 조선 직물, 품질 최상급, 수요 급증. 저는 이 자료들을 모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1570년대부터 1600년대 초까지 약 30년간 동남아시아 주요 항구에서 조선 직물이 거래된 흔적이 최소 47건 발견됐습니다. 47건.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모두 그 직물의 품질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가볍다, 부드럽다, 질기다, 빛깔이 곱다. 표현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천은 특별하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500년 전 유럽 상인들을 사로잡은 그 직물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이 정말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대체 어떤 기술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그토록 찬사를 받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문서의 세계를 넘어 실물의 세계로 발을 들여야 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서를 모아도 실물 증거가 없으면 학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6세기에 조선 직물이 유럽까지 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실제 그 직물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여름 포르투갈 신트라에 있는 왕실 유물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왕실이 수집한 동양 물품들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보관소 담당자는 처음에 제 요청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도자기나 칠기를 보러 오는데 직물을 보겠다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16세기에 수집된 동양 직물 샘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지하 수장고였습니다.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어두운 공간에 수백 개의 서랍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서랍을 열자 누런 한지로 쌓인 직물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각각에는 작은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연도, 출처, 용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16세기 표기가 된 직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산 비단, 인도산 면직물, 일본산 마직물. 대부분 출처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몇 점은 달랐습니다. 꼬리표에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동방산 백색포. 출처 불명. 최고급. 저는 그 직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결이 살아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촘촘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보관소 측에 정밀 분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간의 협상 끝에 직물 샘플 일부를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섬유연구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분석에는 최신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현미경 촬영, 섬유 성분 분석, 직조 패턴 판독,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비교 시스템도 활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박물관에 소장된 수천 점의 전통 직물 데이터를 학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연구소 책임자 사라 핸더슨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웨스틀리 교수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런던으로 갔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핸더슨 박사가 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샘플. 섬유 성분은 점화, 즉 모시풀이었습니다. 직조 방식은 평직이었는데 실의 굵기와 간격이 극도로 균일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기계 방직 이전 시대에는 극히 드문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비교 결과 한반도 전통 모시와 89%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샘플. 이것은 삼배였습니다. 대마 섬유로 짠 직물이었죠. 마찬가지로 직조 품질이 탁월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표백 흔적이었습니다. 섬유 분석 결과 잿물과 일광을 이용한 전통 표백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법은 동아시아에서도 한반도에서 가장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샘플. 명주, 즉 실크였습니다. 중국산 비단과 성분은 같았지만 직조 패턴이 달랐습니다. 중국 비단이 복잡한 문양 직조를 선호한 반면 이 샘플은 무지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실의 광택과 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양보다 질감으로 승부한 직물이었습니다. 핸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찾기 어렵다고요. 모시, 삼배의 명주를 모두 이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곳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뿐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가 추적해온 그 직물들이 정말 조선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직물들은 어떻게 유럽까지 왔을까? 조선은 공식적으로 해외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쇄국 정책을 펼치던 나라였으니까요. 답은 곧 드러났습니다. 이 직물들이 도착한 경로,
그것은 일본을 경유한 간접 수출이었습니다. 조선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품질은 남았던 겁니다. 실물 분석 결과는 제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조선 직물이 유럽에 도착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사용됐을까? 저는 유럽 귀족 가문의 재산 목록과 의복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동양 물품은 최고급 사치품이었습니다. 왕족과 대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복과 직물은 당시 부의 상징이었기에 기록이 매우 꼼꼼했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의 의복 장부를 열람했습니다. 1580년대 기록 중에 흥미로운 항목이 있었습니다. 국왕 세바스티앙 1세의 여름용 셔츠 목록이었습니다. 그중 세 벌이 특이했습니다. 동방산 최고급 백색 포로 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고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기성과 촉감. 스페인 왕실 기록도 비슷했습니다. 펠리페 2세 시대의 왕실 재봉사 장부에는 동양에서 온 특별한 천에 대한 언급이 반복됐습니다. 비단보다 가볍고 면보다 시원하며 마직물보다 부드럽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직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방의 천, 동양산 백색포, 특별한 마직물 같은 막연한 표현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답은 당시 무역 구조에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은 여러 중개상을 거쳤습니다. 조선에서 만들어진 직물이 유럽에 도착하려면 먼저 일본 상인에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일본 상인은 그것을 동남아 항구로 가져왔고 거기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상인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에 도착했죠. 이 긴 여정 동안 원산지 정보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최종 구매자인 유럽 귀족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품질이 좋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동인도회사 창고 기록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1620년대 물품 분류 장부에서 흥미로운 표기 체계를 찾았습니다. 당시 동인도회사는 물품을 출처별로 분류했습니다. 중국산은 C, 일본산은 J, 인도산은 I로 표기했죠. 그런데 직물 항목 중 일부에 K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K는 공식 분류 체계에 없는 알파벳이었습니다. 장부 담당자의 개인적인 메모로 보였습니다. 저는 K가 붙은 품목들을 모두 추출해 보았습니다. 총 23건이었습니다. 모두 백색 또는 미색 직물이었고 가격이 동급 품목보다 20에서 40% 높았습니다. 그리고 품질 평가란에는 예외 없이 최상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는 무엇을 뜻했을까요? 저는 당시 유럽에서 한반도를 지칭하던 명칭들을 떠올렸습니다. 코레아, 코라이, 코리아. 모두 K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 K가 코리아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강력했습니다. K 표기가 붙은 직물들의 특성은 앞서 분석한 조선 직물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시와 삼배계열의 마직물, 탁월한 표백 품질, 정밀한 칙조. 저는 이 발견을 논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K가 코리어를 뜻한다는 확정적 주장은 피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제시했고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어떤 학자는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500년 전 유럽 귀족들의 옷장 어딘가에 이름 모를 조선 장인의 손길이 닿은 옷감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그 품질만은 알아보았습니다. 최고라는 것을요. K라는 표기의 비밀을 추적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조선 직물은 어떻게 유럽까지 갔을까? 그 경로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친 나라였습니다. 명나라와의 조공 무역, 일본과의 제한적 교역 외에는 공식적인 해외 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 물품이 동남아를 거쳐 유럽까지 흘러갔을까요? 답은 일본이었습니다. 16세기 일본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의 항구들 나가사키, 히라도, 하카타 같은 곳들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 항구들을 통해 일본과 직접 거래했고, 일본 상인들은 동남아 각지를 누비며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과 공식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스시마번을 통한 조일 무역이었죠. 이 무역로를 통해 조선의 직물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그것을 다시 동남아로 가져갔고 거기서 유럽 상인들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 정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물건이 조선에서 왔다고 밝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상품인 것처럼 팔아야 이윤이 컸죠. 그래서 많은 조선 직물이 일본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됐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본 측 사료를 조사했습니다. 교토대학교 역사문헌센터의 협조를 받아 16세기 스시마번의 무역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스시마번은 조선에서 대량의 직물을 수입했습니다. 품목은 주로 모시, 삼배, 무명이었습니다. 이 직물들은 스시마를 거쳐 일본 본토로 들어갔고 상당량이 나가사키로 보내졌습니다. 나가사키는 당시 포르투갈과의 교역 창구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기록도 있었습니다. 1580년대 나가사키 상인 조합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들여온 백색포는 품질이 뛰어나 남만인들이 특히 선호한다. 남만인은 당시 일본이 포르투갈인을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측 기록과 유럽 측 기록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시기와 물량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직물의 양과 일본에서 동남아로 나간 직물의 양이 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조선이라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유럽 기록에서는 그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을 거치는 순간 원산지가 지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 없는 무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선은 세계 무역에 참여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걸 수 없었습니다. 쇄국 정책 때문에 직접 무역이 불가능했고 중개상을 통해서만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이름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달랐습니다. 이름표는 떨어져도 품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그 직물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좋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았고 계속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장인들은 자신이 짠 천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바다 건너 낯선 땅의 귀족들이 그 천으로 옷을 해입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좋은 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한 올 한 올 정성을 담아, 그리고 그 정성은 이름 없이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브랜드도 마케팅도 광고도 없이 오직 품질 하나로 유럽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이름이 필요 없는 품질, 설명이 필요 없는 가치. 조선 직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2021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무역 파트너 16세기 유럽, 아시아 해상무역에서 조선의 역할 재평가였습니다. 논문은 국제해양사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이 저널은 해양무역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입니다. 심사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3명의 익명심사위원이 각각 수십 개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6개월에 걸쳐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내 2021년 11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국제무역사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역사학자 2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무역사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제 주장에 회의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발표는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저는 리스본 항해일지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각지의 무역 기록, 포르투갈 왕실 직물 샘플 분석,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K표기, 그리고 일본 경유 무역 경로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7건의 기록만으로 체계적 무역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어떤 학자는 직물 분석의 신뢰성을 물었습니다. 500년 된 직물로 원산지를 특정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섬유연구소의 분석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무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도 정체불명의 고급 직물 기록을 종종 발견했는데 그것이 조선산일 수 있다는 가설이 설득력 있다고 했습니다. 논문 게재 후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BBC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잊혀진 무역 강국 500년 만에 밝혀진 조선의 비밀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연구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무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도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 직물의 품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자는 저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모시와 삼배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직물이 한반도에서 왔을 수 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미국 뉴욕타임스도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제 연구를 올해의 역사학 발견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영국의 한 복식 사학자에게서 왔습니다. 에밀리 카터 박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6세기 유럽 복식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제 논문을 읽고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웨스틀리 교수님, 저도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 귀족 의복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급 직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수님의 연구가 그 퍼즐의 한 조각을 채워주었습니다. 카터 박사는 이후 저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유럽 박물관에 소장된 16세기 의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조선 직물의 흔적을 더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제 연구는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반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이 발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그들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답은 곧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한국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한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약간은 당혹스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는 제 논문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요. 조선 직물이 유럽까지 갔다는 주장은 한국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교수는 메일 끝에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측 사료를 함께 조사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조선 쪽 기록에도 비슷한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문서로만 접했던 나라에 실제로 와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500년 전 그 직물들이 만들어졌구나. 한국 연구팀은 저를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행정문서, 사대부 가문의 장부, 포구세관의 납세 기록 등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문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기록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동래부의 1590년대 세관장부. 여기에는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나간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직물 항목이 상당량을 차지했습니다. 모시 300필, 삼배 500필, 무명 200필. 숫자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1600년대 초 포구 기록. 이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인 상선에 실어보낸 포목 수량이라는 항목 아래 품목별 세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상등품과 하등품의 구분이었습니다. 상등품은 별도로 포장해서 보냈고 가격도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연구진 중 한 분이 이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 우리도 봤었어요. 그런데 그냥 국내 유통용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너머로 더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을 해석할 틀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직물이 세계 무역망에 편입됐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사대부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문집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찾았습니다. 1580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였습니다. 한 선비가 친구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외인들이 우리 고을 모시를 너무 많이 사간다. 값을 올려도 계속 산다.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500년 전 그 선비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고을에서 짠 모시가 일본을 거쳐 동남아로 그리고 유럽까지 간다는 것을, 포르투갈 상인의 배에 실려 희망봉을 돌고 리스본 항구에 도착한다는 것을, 그는 그저 외인들이 모시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자신도 모르게 세계 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적은 조선 땅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외국 학자인 제가 먼저 발견하고 한국 학자들이 재확인한 이 역설. 그것이 어쩌면 역사 연구의 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간 감춰져 있던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진실.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펼쳐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16세기 세계는 대항해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가 바다를 누비며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동양의 비단, 향신료, 도자기가 유럽으로 흘러들어갔고 유럽의 은이 동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사책은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펼쳐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명나라, 청나라와의 조공 무역, 일본과의 제한적 교역 외에는 외부와 교류가 없었다고요. 조선은 은둔의 왕국이었고 세계사의 흐름에서 빗겨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조선 조정은 해외 무역을 엄격히 통제했고 민간의 해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달랐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조선의 물품은 끊임없이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모시, 삼배, 명주. 조선 장인들이 한 올 한 올 정성 들여 짠 이 직물들은 쓰시마를 거쳐 일본으로, 일본에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상표도 없이, 원산지 표기도 없이 오직 품질만을 증명서 삼아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 귀족들의 옷장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 왕의 여름 셔츠로, 스페인 귀족 부인의 속옷감으로, 네덜란드 상인의 고급 손수건으로. 조선 직물은 이름 없이 유럽 상류층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브랜드에 익숙합니다. 제품보다 상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디자인했는지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500년 전 조선 직물은 달랐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표가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팔렸습니다. 그것도 최고가에.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품질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유럽인들이 남긴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직물의 촉감에 대해 썼습니다. 비단보다 가볍다. 면보다 시원하다. 마직물치고는 너무 부드럽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의 직조 기술은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모시의 경우 점화라는 식물에서 섬유를 추출해 실을 만들고 그것을 배틀에서 짜내는 과정이 믿을 수 없이 정교했습니다. 한 필의 모시를 짜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한 올 한 올 정성을 담아 삼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마 섬유를 부드럽게 다듬고 잿물로 표백하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삼배는 하얗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겼습니다. 유럽의 어떤 마직물도 흉내낼 수 없는 품질이었습니다. 세계는 이 품질에 반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만져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조선은 상표 없이 세계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마케팅 없이 유럽 귀족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대륙에서 오직 품질이라는 유일한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이 세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길은 남았습니다. 비록 역사책에는 없지만 직물의 결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지나 한 영국 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항해일지 속에서 빛바랜 직물 샘플 속에서 조선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무명의 조선. 하지만 결코 무가치하지 않았던 조선. 세계 무역사의 조용한 주인공이었던 조선. 이제 세계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지 어느새 5년이 흘렀습니다. 리스본의 먼지 쌓인 서고에서 우연히 펼친 항해일지 한 장. 그 한 줄의 문장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500년 전의 발자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선은 세계 무역사에 숨겨진 주인공이었다. 이 결론은 제 학자로서의 세계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무역사를 연구하면서 늘 중국과 일본만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은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이름 없이 흘러간 역사도 있습니다. 조선 직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남지 않았지만 직물의 결속에, 상인들의 메모 속에, 귀족들의 장부 속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500년 전 한반도 어느 시골 마을의 안악. 그녀는 새벽부터 점화줄기를 삶고 섬유를 분리하고 실을 찾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지도록 배틀을 돌립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마침내 한 필의 모시가 완성됩니다. 그녀는 그 모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네 외관으로 실려갑니다. 일본 상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나가사키 항구에서 포르투갈 상선에 실립니다.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고 희망봉을 돌아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몇 달 뒤 리스본 항구에 도착합니다. 포르투갈 귀족 부인이 그 모시로 만든 손수건을 받아듭니다. 촉감에 감탄합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묻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동방에서 왔다는 것만 알 뿐. 그렇게 조선 안악의 손길이 유럽 귀족의 손에 닿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언어도 모른 채 오직 품질만이 그 둘을 연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표가 없어도 광고가 없어도 좋은 물건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품질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소통 수단입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작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학회가 아니라 개인 여행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전통 직물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작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모시와 삼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연세 지긋한 상인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모시 한 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모시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500년 전 포르투갈 상인 페레이라가 느꼈을 그 촉감. 가볍고 부드럽고 시원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품질. 저는 그 모시를 샀습니다. 지금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논문을 쓰다가 막히면 만져봅니다. 그러면 생각납니다.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름에 집착합니다. 브랜드, 상표, 원산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이름 너머에 있습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름 없이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500년 전 그들이 짠 천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좋은 것은 스스로 말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물건은 무엇인가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옷감일 수도 있고, 오래된 가구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장난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기억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